조조가 천하를 옹립하는 순간에 천하 영웅 호걸들의 창끝이 조조를 향합니다. 흉측하지. 동탁이 죽고 이각 곽사의 세력이 와해되면서 놔두면 아주 위험한 집단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제와 장수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은 세고 막기는 어렵고 통제하기도 힘들어요.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장제는 중원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유표를 치르고 형주를 향해 나갑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익인데 누가 나를 해치겠냐. 이렇게 가서 저기 경호원 물려 이런 사람 꼭 돌아가세요. 바람둥이 조조가 추시 미망인을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장수가 이제 분노해서 조조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조조의 로맨스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 20번째 시간. 조조 하룻밤의 대가입니다. 서기 196년에 서주에서 유비와 여포가 대결하는 동안에 조조는 조조대로 바빴습니다. 괜히 서주 사태를 두고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조조가 천하를 옹립하는 순간에 천하 영웅 호걸들의 창끝이 조조를 향합니다. 주변의 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큰 적은 역시 원소입니다. 근데 원소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조조 입장에서 보면 흉측한 암 같은 세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형주입니다. 사실 형주가 재력, 물력도 만만치 않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를 차지하면 남북이 이어지면서 동서 어느 쪽으로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주도 동쪽, 북쪽, 서쪽 어느 쪽으로든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게 흉측하지. 그래서 그 형주에 유표가 있는데 고맙게도 유표는 소심하게 웅크리고 있었죠.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죠. 호랑이가 잠자고 있다고 호랑이가 아니냐고. 그 다음에 전력은 약하지만 누군가 강적에게 스카웃 되어 가면 이제 큰 사고 칠 놈,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는 여포. 꿈은 크지만 실상은 좀 허접한 원술. 아직 세력은 약하지만 힘을 얻으면 최고의 적수가 될 수가 있는 손책. 유비는 글쎄요. 이때 조조가 유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유비는 여포한테 쩔쩔매고 있으니까 뭐 생략. 뭐 좌우간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방에 적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선택장애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먼저 치냐. 병서 36개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약한 적을 먼저 쳐라. 그런데 이게 병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든 금원은 잘 써야 돼요. 꼭 생각하기 싫은 인간들이 금원에 그냥 기대요. 그리고 나중에 금원 탓을 해요. 네가 그랬잖아. 근데 원저자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니? 예를 들어서 약한 적을 먼저 친다. 좋아. A가 제일 약해. 걔를 쳐요. 근데 걔가 제일 멀리 있어. 한 2000km 밖에 있어. 너무 먼가? 한 1000km 밖에 있어. 뭐 촉에 있어. 조조가 촉까지 가서 갸를 치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약한 적을 먼저 치라고 그랬잖아. 네가 이렇게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원이라는 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금원이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현실에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바본가 원술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그래도 이때 여포하고 동맹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은 모르는 거야. 원수하고 원술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만에 하나 원술하고 여포하고 원소가 동맹을 맺는다. 이거 끔찍하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야, 그 전에 원소가 여포 쫓아내고 자객도 보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난세에는 그런 거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쟤하고 제가 철천지 원수다. 뭐 제가 제 아들을 죽였다. 저것들은 절대 동맹 안 할 거다. 그리고 밑싸움이 하고 그쪽 국경에 뭐 병력을 뺀다거나 뭐 그쪽에 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게 난세고 정치판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50년을 봐도 불가사의한 일이 한두 개가 벌어졌냐고.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어떤 절대적인 명제에 의존해서 절대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머리가 복잡해서 당신은 한국자 안 되면서 답은 안 내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조 상황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조 입장에서 또 은근히 귀찮은 일들이 좀 생깁니다. 이때 서쪽에서 동탁이 죽고 이각 곽사의 세력이 와해되면서
이런저런 중소 세력들이 동쪽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여포도 그런 세력 중에 하나고, 기록에 나오지 않는 작은 집단들도 많았을 거예요. 얘들이 원래 또 유목기병이나 뭐 이런 쪽 애들이 많으니까 기회에 뭐 한탕 벌어야지. 그러면 이각하고 곽사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들어와서 낙양 근처 하나 털어서 재산 모아서 어디로 가자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기록에 안 나오지만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았고, 뭐 엄백호라든가 중간중간에 삼국지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소소한 뭐 이런 도적 집단이든 뭐 민중 봉기 집단이든 좌우간 뭔가 주먹 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로 이각 곽사 쪽에서 오는 애들이 대체로 유목기병 계열이니까 이게 기동력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은 세고 막기는 어렵고 통제하기도 힘들어요. 야네들이 영내로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돌아다니면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꼭 용병으로 스카웃이 잘 되는데, 이게 또 엉뚱한 애들한테 스카웃 되면 여포만큼은 아니래도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반대로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 땡큐죠. 더욱이 조조는 기동력을 기동력의 가치를 제일 잘 알고 중원에 기동력 있는 전술을 보급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조조가 사방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조조가 좋아하는 기동전술이 위력을 그것이 유일한 전술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이 흘러 들어오는 기병 집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딱 마음에 드는, 그리고 놔두면 아주 위험한 집단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완지역, 그러니까 조조와 유표 사이에 끼어 있는 장제와 장수 집단입니다. 장제는 이각 곽사와 함께 동탁의 부하 3인방 중에 하나였고, 이각 곽사와 동급의 장수였죠. 동탁이 죽자 이각 곽사와 함께 여포를 축출했습니다만 이각 곽사하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헤어져서 중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각 곽사도 처음엔 중원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또는 자기 세력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동맹을 추구했던 사람이 유표였습니다. 근데 유표가 이게 하여간 들어먹질 않잖아요. 나는 조용히 살겠다. 참 신념은 확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각 곽사는 포기하고 장제는 중원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유표를 치려고 형주를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장제가 형주를 삼키기에는 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이라는 곳을 치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되자 갑자기 주인이 없어지니까 유표가 갑자기 신사인 척 하면서 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만 적으로 돌렸구나, 뭐 이렇게 코스프레 하면서 남은 세력들을 흡수합니다. 장제의 미망인과 장제의 부하들은 장제의 조카였다고도 하고 뭐 장제의 친척이라고도 하는데, 좌우간 장수라는 인물이 이제 이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이제 완에 거주하게 되는데, 요것도 좀 기록이 애매해서 장제의 어떤 일부 세력들은 유표한테 그냥 들어가고, 남아있는 집단이 유표하고 이제 화해를 맺고 완성에 살게 된 건지, 유표가 장수를 두령으로 하는 장제 잔존 세력들을 거기다 두고 동맹을 맺은 건지 좀 애매한데, 내 생각엔 전자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남은 집단을 이제 장수가 데리고 완성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점잖은 유표가 저걸 치느니 그냥 화해를 하고 거기 두자 이렇게 해서 완성에 두게 되는데, 이때 장수와 유표의 화해를 끌어냈던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가오입니다. 삼국지 최고의 처세술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때 가오가 가서 유표하고 이제 화해를 맺어요. 성공을 시키는데, 가오가 딱 보니까 이놈 유표라는 인간은 평화시에 태어났더라면 참 재산감은 맞다. 근데 난세는 도저히 쓸데없는 인간이다. 너무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결단력이 없다. 눈치만 본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아저씨랑 오래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벌써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후에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가오가 다리를 놓은 것 같아요. 뭐 가오가 아니라 장수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조조 입장에서는 땡큐 중에 땡큐라는 거죠. 장수의 군대를 흡수하는 것도 땡큐고, 완성을 차지하게 되면 조조를 견제할 수도 있고, 나중에 형주로 진공할 때 발판이 됩니다. 조조는 즉시 한달음에 완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탁 연회를 베풀고 장수와 장수의 부하들을 모아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탁 직접 술병을 들고 가서 한 잔씩 따라주면서 수고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막 이렇게 이제 무릇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때 진짜로 조조가 완전 무장 해제하고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뭐 이렇게 했다고 쳐. 감동을 받겠죠. 참 의외로 무장들은 순진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조조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10명 중에 9명이 감동을 받아도 1명이 안 받으면 얘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 정치적 암살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합리적인 사람, 아니면 차라리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이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 다 암살을 한다고. 그래서 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이익인데 누가 나를 해치겠냐. 이렇게 그 가서 저기 경호원 물려 이런 사람 꼭 돌아가세요. 세계의 암살을 보면 다 이래갖고 돌아가십니다. 왜냐? 정상적인 애가 아니라 이상한 애가 암살하거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추리소설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덤비는 사람은 막기 쉽대. 근데 문제는 머리에 총알구멍 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애들이래. 이걸 어떻게 막냐.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9명은 되는데 1명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조조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조조의 장수 중에서도 최고의 맹장이었던 전이가 딱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러 도끼도 한 척이라니까 30cm 좀 되는 거대한 큰 도끼를 들고 딱 째려 있다가 조조가 술 따라주고 약수할 때 그때마다 갸를 살벌하게 째려보는 거예요. 전이만 째려봤겠어. 옆에 또 누가 어떻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장수와 이 부하들이 오금이 졸여갖고 술을 받는 거예요. 덕분에 조조가 무사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 기껏 술 따라주고 악수했는데 이 마음의 존경이 안 생기는 거죠. 이래서 세상이 어렵다니까. 목숨을 걸고 퍼포먼스를 할 것이냐, 퍼포먼스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목숨을 안 걸 것이냐. 조조는 후자를 택합니다. 좌우간 이래가지고 완성해서 한 10여를 머무는데 장수와 장수의 부하들이 좀 찜찜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또 불길하잖아. 이게 이러고 혹시 이거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조조의 로맨스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제의 미망인이었던 추씨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또 바람둥이 조조가 추씨 미망인을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조가 호색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조조가 호색한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시대에 이게 호색한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거 모른다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에는 왕건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랬지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뭐 이게 이런 게 좀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게 누군 후궁이 5이다, 누군 후궁이 하나다, 그러면 5은 바람둥이고 후궁은 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후궁이라는 사람은 책봉을 한 사람이에요. 그 5명하고만 바람을 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좌우가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하는 말인데, 후궁이 많으면 그만큼 더 호색한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절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대체로 후궁들은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후궁으로 책봉이 되는데, 그 아저씨가 좀 이렇게 자식이 없어. 그러면 후궁은 없지만 무슨 짓을 했는지, 몇 명의 여자랑 놀아났는지는 더 모른다. 그래서 후궁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그분이 조시는 분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조는 뭐 2가지 능력이 다 되는 사람이라 후궁도 많고 젊었을 때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수가 이제 분노해서 조조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게, 장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게 우리 집안을 모욕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 얘기고, 장수도 뭐 한족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쪽 변방에서 유목규병들하고 어울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난세잖아요. 그리고 또 황제도 그렇지만 저 위로 가면 정략결혼의 세계는 이게 선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장수가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할 상황이거든요.
아, 이제 조조와 우리 집안이 결혼 동맹을 맺는구나.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수가 분노했다라면 이분이 정말 그 살던 환경과 이 시대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게 정말 드물게 도덕심이 반듯하고 아니면 뭐 형수님을 어머님처럼 모시던 사람이거나 약간 진정한 의리남이거나 뭐 이랬던 거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애초부터 조조를 좀 믿지 못하겠는데 진짜로 드물게 격렬하고 장렬한 장면이 그 화살에 조조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정부인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는 대부분 죽거나 부상당했다.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죽었다. 어쩔 수 없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에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